그날 아침 아들네 집 거실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난방은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싫어서였을까요? 맞은편에 선 아들 녀석 민준이의 얼굴에는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희 집이 아무래도 좀 좁고 또 저희도 맞벌이라 바쁘지 않습니까? 어머님, 신경 써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 어딘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귀에는 그 말들이 변명처럼, 아니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님 댁 보일러 고치는 분은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오늘 돌아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이냐? 이 추위에. 네, 마침 아는 분 통해서 수소문해 보니 오늘 오후에 시간 되는 기사님이 계시다고 해서요. 그런데 한파 때문에 길이 얼어서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여기 잠시 쉬고 계시면 됩니다. 녀석은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어미 눈에는 그게 다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 봐서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힘없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어젯밤 며느리가 잠시 머물라던 2층 손님방으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녀석의 어색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지요. 잠시 후 저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제 옷가지를 챙겨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어찌나 무겁던지 꼭 쇠붙이를 매단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제와 똑같이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금의 미안함이나 안쓰러움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그 기사분 곧 도착하실 겁니다.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날 좀 풀리면 그때 다시 한번 오시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만 한번 까딱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밤새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등 뒤로 아들 집 현관문이 무심하게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등 뒤에 남은 온기마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제 낡은 외투 속으로 송곳처럼 파고들었지요. 아들네 동네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낯설기만 한데 으리으리한 집들 사이로 난 길은 밤새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꼭 유리바닥 같았습니다.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온몸의 감각이 저릿저릿하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지요. 집으로 가야지, 내 집으로.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방끈을 다시 고쳐매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넘어질세라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쌩쌩 지나가는 좋은 차들은 흘깃 저를 쳐다볼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하긴 이 매서운 추위에 길가에 서 있는 남루한 늙은이에게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한참을 걸어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텅 빈 정류장에는 차가운 쇠붙이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앉을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에 실려 오래전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몸이 이렇게 시리고 고된데 떠오르는 건 하필이면 남편 사업이 잘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 짧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어렸을 때 주말마다 좋은 식당 가서 외식하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주곤 했었지요. 엄마, 아빠 최고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남편은 또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요. 순례 씨, 이제 우리 고생 끝났소. 내가 당신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떵떵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연대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며 땅이며 닥치는 대로 다 넘어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와 민준이는 이곳 소란 마을,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착하고 애교 많던 우리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고 제 얼굴만 보면 짜증을 냈지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촌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친구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달래주지 못하고 같이 힘들어했던 게 어미로서 참 후회가 됩니다. 결국 녀석은 대학 가자마자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어머니,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부른 게 아니었지요. 정류장 건너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질 무렵에야 겨우 소란마을로 들어가는 버스가 한 대 왔습니다. 버스 안은 저처럼 추위에 지친 서너 명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니 스르르 잠이 오는가 싶다가도 아들 내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정신이 번쩍 들곤 했지요. 마침내 소란마을 입구. 버스에서 내리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는 또 눈 쌓인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야 합니다. 무거운 가방은 어깨를 짓누르고 얼어붙은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요. 휘청거리며 걷는데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 멀리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제 집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는 쓸쓸한 굴뚝. 반가움보다는 덜컥 깊은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과 돌아가 봤자 기다리는 것은 냉골방뿐이라는 절망감이 뒤섞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지요. 여기가 이제 제가 기댈 곳의 전부니까요. 마침내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낡은 대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힘겹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 저는 마당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숨 쉬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 혹독한 추위뿐인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냉기가 돌았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작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긴 했지만 방 전체를 데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저는 냄비 옆에 쪼그려 앉아 언손을 녹이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아들 녀석이 말한 그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매서운 겨울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기다림은 점차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올 리가 없지. 그저 나를 빨리 내보내려고 둘러댄 핑계였을 뿐인데 어미가 이 추위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게지. 그런 생각을 하니 아까 아들 집에서 느꼈던 서러움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 덮었지요.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은 깊어만다고 추위는 점점 더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막을 깨고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이 밤중에 그것도 이 산골 집으로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혹시 민준이 녀석인가. 마음 한구석에서 신락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순례 여사님, 접니다. 김태우예요. 어휴,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의 옛 동료 김태우 선생이었습니다. 낮에 전화를 했었는데 받지 않아서 걱정되어 다시 걸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기운 없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 김 선생 아니요.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날이 추워서 그냥 그런데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여사님,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전에 사장님께서 사두셨던 그 소란마을 근처 야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확인해봤는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이 이번에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부지에 포함된 게 확실합니다. 보상가만 해도 어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저는 여전히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지요.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사님. 그냥 큰돈 정도가 아닙니다. 어림잡아도 최소 수십억은 넘을 겁니다. 제가 내일 당장 관련 서류들 챙겨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그때 사장님께서 받아두신 땅 문서 같은 거 정말 없으세요? 그거 꼭 찾으셔야 해요. 그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수십억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서류요? 잘 모르겠는데 남편 물건 넣어둔 괴짝이 있긴 한데 하도 오래돼서 뭐가 들었는지. 여사님,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그게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찾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우 선생은 제가 서류를 찾을 때까지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일어나 먼지 쌓인 안방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뚜껑은 뻑뻑하게 잠겨 있었지요. 손을 떨어가며 힘겹게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아끼던 낡은 작업복이며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먼지와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걸 다 뒤져서 서류를 찾아야 한다니 막막했지만 저는 하나하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곤 했지요. 한참을 뒤졌을까 괴짝 바닥에서 두꺼운 베이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힘찬 필체로 소랄리 부동산 관련 서류 일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해진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지적도 등본 어려운 한자들이 빼곡했지만 강원도 오호군 소랄리산 XX번지라는 주소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태우 선생이 말한 그 땅이었습니다. 차 찾은 것 같아요. 김 선생 여기 서류 봉투가 있네요.
아, 정말요. 여사님,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소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낡은 종이 뭉치들이 들려 있었고, 방 안은 여전히 뼈, 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평생 가난과 씨름하며 살아온 제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그 누런 종이 뭉치들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방바닥에 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그 생각만 했던 겁니다. 남편 생각, 그리고 아들 민준이 생각. 처음에는 이제 우리 민준이 고생 안 시켜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그렇게 저를 매몰차게 내쫓은 녀석인데도 좋은 것이 생기니 제일 먼저 그놈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이 돈이면 민준이네 집 대출금도 다 갚아주고 손주들, 서준이, 하준이 대학 학비도 걱정 없이 대줄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내가 어미로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원 없이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우리 모자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도 품었지요.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건 제 욕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변했던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녀석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요. 제 딴에는 성공해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번듯한 집 사서 가정을 꾸렸겠지요. 그런 녀석에게 갑자기 제가 나타나 이 큰 돈을 내민다면 녀석이 과연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어미 노릇하려 드느냐며 속으로 저를 비웃을까요?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민준이 생일이라고 옷 한 벌 사 들고 찾아갔을 때 녀석은 옷은 받아보지도 않고 어머니, 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하고 쏘아붙였었지요. 그때 그 차갑고 매몰찼던 눈빛 그 눈빛이 다시 떠오르니 돈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은 민준이를 더 망쳐놓을지도 모릅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려 애쓰는 대신 쉽게 얻은 재산에 기대어 나태해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 때문에 저희 모자 사이는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녀석은 분명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왜 이제껏 숨겨왔는지 따져 물을 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낡은 땅 문서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온 마을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 눈 아래 저와 같이 추위에 떨고 있을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용히 찾아와 김치 한 포기 건네주던 옆집 할머니, 보일러 고장 났다고 걱정해주던 앞집 할아버지,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을 나눈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돈은 민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건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이제 내 삶을 살아보라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써보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저는 다시 딱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뭉치는 더 이상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자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지요. 이 돈으로 우리 소란마을 사람들, 겨울마다 추위에 떠는 일 없게 해줘야겠다. 따뜻한 밥 한 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마음속으로 늘봄 재단이라는 이름도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는 뜻으로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야 할 겁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테고 또 민준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이 돈은 내 방식대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저는 다시 김태우 선생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큰 일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낡은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할 약속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몸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김태우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망설임 대신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지요. 김 선생, 나 박술래예요. 어제 찾아준 그 서류들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을 했어요. 아, 여사님, 연락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제분께는 말씀. 아니요. 우리 민준이한테는 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돈은 제가 평생 살아온 여기 소란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겨울마다 다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난방도 좀 제대로 해드리고 낡은 집도 고쳐드리고 외롭지 않게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곳도 하나 만들고 싶고요. 저는 밤새 생각했던 계획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늘봄 재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제 이름은 철저히 숨기고 익명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도 덧붙였지요. 수화기 너머로 김태우 선생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 마다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실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려. 존경은 무슨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김 선생, 내가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자네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응. 아유, 여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귀한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게 제 복입니다. 주고비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요.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봄 재단 만들어서 마을 돕는 거 제가 발벗고 나서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그의 든든한 대답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김태우 선생은 약속대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의 얼굴에는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설렘 같은 것이 비쳐 보였지요. 그는 전문가답게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 양식부터 시작해서 소란마을 어르신들의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까지 펼쳐 보였습니다. 여사님, 우선 법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비영리 재단 형태로 늘봄 재단을 등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도 좋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서류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여기 도장만 몇 군데 찍어주시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재단법인 늘봄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 같은 어려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김태우 선생을 믿고 그가 가리키는 곳에
차례차례 도장을 찍었지요. 그리고 마을 지원은요. 제가 주말 이용해서 몰래 와서 좀 둘러봤습니다. 여사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사시는 집들이 대부분 너무 낡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난방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을 전체 어르신 대개 난방유를 넉넉히 지원해드리고, 특히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은 창호 교체나 외벽 단열, 공사를 먼저 해드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어떤 집부터 손을 봐야 할지, 예상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낡아서 거의 창고처럼 쓰이는 마을 회관을 깨끗하게 고쳐서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도 나누고 같이 밥도 해 드시고 간단한 운동이나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김 선생이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나는 그냥 우리 마을 어르신들 추운 겨울날 떨지 않고 따뜻하게만 지내실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내 이름은 밝히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어디 좋은 데서 도와주는구나. 그렇게만 알게요. 알았지요? 네, 여사님, 그 점은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습니다. 모든 지원은 늘봄재단 그리고 제 이름으로만 나갈 겁니다. 여사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가끔씩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와 김태우 선생은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재단 운영과 마을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이 남긴 이 뜻밖의 유산이 어쩌면 저에게 남은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선생과 늘봄 재단의 계획을 세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소란마을의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마법은 제가 부린 것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난방유 지원이었습니다. 마침 또 한 번 매서운 꽃샘추위가 몰아닥친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 입구로 늘봄 재단이라고 쓰인 작은 유조차들이 들어서는 걸 보고 다들 어리둥절했지요. 김태우 선생이 고용한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며 기름 보일러를 쓰는 노인댁에 난방유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공짜로요. 아니, 이게 웬 기름이래? 늘봄 재단? 거기가 어디 붙은데요? 묻지 말고 그냥 받아. 니신지 몰라도 복 받을 양반들이네. 마을 회관 앞에 모인 할머니들이며 길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며 다들 수군거리면서도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도 마침장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는데 괜히 제 가슴이 다 두근거리더군요. 기름통이 채워지는 소리가 어찌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며칠 뒤에는 낯선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선생이 말했던 집수리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 손을 본 것은 찬 바람이 황소바람처럼 드나들던 최 씨 할머니 댁 창호였지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작은 흙집인데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비틀어져서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들어왔거든요. 작업자들이 며칠 동안 낡은 창틀을 다 뜯어내고 번쩍거리는 이중 창호로 싹 바꿔 달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걸 공짜로 해주냐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고 외풍이 싹 가신 방에 앉아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아이고 인자 밤에 잠 좀 편히 자겄네. 늘봄 재단인지 뭔지. 참 고마운 사람들이구먼. 저는 일부러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슬쩍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김 씨 할아버지 댁새는 지붕을 고치고 박 씨 할머니 댁에는 두툼하게 단열재를 덧대는 공사가 이어졌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늘봄 재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그 좋은 일 하는데 하며 반색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재단이 어떤 곳인지 누가 운영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철저히 모르는 척했지요. 마을 사랑방에 모여 앉아 어르신들이 대체 어떤 부자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준다냐 하고 궁금해 하실 때면 저도 옆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참 대단한 분들이지요. 하고 능청을 떨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던 낡은 마을 회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들이 드나들며 공사가 시작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변신한 겁니다. 김태우 선생 말로는 어르신들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만들고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식당도 꾸몄다고 하더군요. 회관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 생긴 회관에 매일같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지만 저는 이 소란 마을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가고 있었고 제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소란 마을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혹독했던 겨울도 지나고 소란 마을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을 회관이었지요. 김태우 선생과 일꾼들이 몇 달간 땀 흘린 끝에 낡고 을씨년스럽던 회관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단열 공사하고 어르신들 무릎 아프실까봐 바닥에는 뜨끈하게 온돌도 깔았지요. 한쪽에는 작은 방을 터서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를 갖춘 건강관리실도 만들었고 무엇보다 환하고 널찍한 공동 식당이 생겼습니다. 늘봄 재단에서는 점심 식사를 아주 저렴한 값에 제공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늘봄 회관으로 마시를 나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추워서 각자 집에만 틀어박혀 계셨는데 이제는 따뜻한 회관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같이 밥을 먹고 새로 들어온 안마 의자에 앉아 피로를 푸셨지요. 건강관리실에서는 번갈아 가며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니 죽은 듯 조용했던 마을 전체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끔 회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늘봄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시는 분들이었지요. 아이고, 박순례 씨도 여기 좀 앉아봐. 이 안마 의자 한번 받아보면 딴 세상이요. 밥맛도 어찌나 좋은지 몰라. 혼자 먹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근데 이 늘봄 재단이라는 데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리 좋은 일을 한겨?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겠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그러게 말이에요. 참 고마운 분들이지요. 하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한 일이라고 밝히고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어르신들이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태우 선생은 여전히 재단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며 제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부분을 거들 뿐이었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제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 대한 생각은 애써 접어두었습니다. 연락이 없으니 잘 살고 있겠거니 그저 그렇게만 여겼지요. 이제 제게는 아들 걱정보다 마을 어르신들 건강이며 다음번 재단 지원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마당과 작은 텃밭에서 땀 흘려 상추를 따고 있는데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즘 마을의 외부 사람들이 올 일이 별로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유심히 보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에도 발길을 끈다시피 한 녀석이 아무 예고도 없이 이 시골집까지 어쩐 일로 찾아왔을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민준이는 두리번거리며 집을 찾는 듯 하더니 텃밭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내쫓을 때와는 또 다른 날카로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미리 연락도 없이. 민준이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에 들린 흙 묻은 상추와 제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입을 열었지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모든 이유가 들어있겠지요. 잠시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에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신발을 벗고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흙 묻은 호미를 내려놓고 뒤따라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니? 지연이랑 애들은 다 잘 있고. 민준이는 제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퉁명스럽게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쏘아붙이듯 말했지요.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봉투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서류들을 보니 김태우 선생이 제게 보여주었던 늘봄 재단 관련 서류들과 아마도 토지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말이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시겠다고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강원도 땅, 그게 수십억짜리가 됐다는 거. 그런데 그걸 아들인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상한 재단 만들어서 다 기부하셨다면서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뭐랄까 배신감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 아버지 유산이지만 이제는 내 재산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 아들입니다. 당연히 저랑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자식 몰래 그런 큰 재산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셨으면. 녀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니 가슴이 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역시나 이놈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힘들게 산 거 나라고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 준 사람이 누구였더냐? 이 어미가 아니라 내 그 잘난 아내와 내 살길 아니었니? 이 어미는 내게 그저 가난하고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지 않으냐. 제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 돈만 있으면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됐다. 내 속셈 다 안다.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필요한 게지. 그렇지 않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지난 겨울 그 혹한 속에 나를 문전박대했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 보일러 고쳐준다는 거짓말로 이 늙은 어미를 내쫓았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돈이 생겼다니 태도를 바꿔. 사람이 어찌 그리 간사할 수가 있니? 제 질책에 민준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악에 바친 듯 소리쳤지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 그 피 같은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 남들한테 다 뿌리시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녀석은 이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보거라. 변호사를 사든 소송을 걸든.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마. 내게 돌아갈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그게 내 뜻이고 아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기도 할 게다. 제 단호한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분한 듯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한 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집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과 나눈 대화가 꼭 악몽을 꾼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녀석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를 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 길고 고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예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악을 쓰며 떠나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녀석이 남기고 간 분노와 원망 섞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어지러웠지요. 가슴 한쪽이 휑하니 뚫린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자식이 어미에게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민준이가 던지듯 놓고 간 서류 봉투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녀석이 어떻게 알고 이 서류들을 찾아왔는지, 김태우 선생을 만난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그 이글거리던 눈빛, 돈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 저를 향한 비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어미 된 도리가 아닐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저를 흔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겨우 받았는데 역시나 민준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만과 요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아들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준아,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게 맞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덕만 보려고 하니?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니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야 한다는 교훈도 남기셨지. 그걸 잊지 말아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녀석의 반응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민준이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협박조로 나오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나중에는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진심이 무엇인지 너무도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느 주말에는 며느리, 지연이까지 데리고 불쑥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 좀 해요. 하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방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독해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정신 차릴지도 모를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아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소란마을의 늘봄 재단 사업은 김태우 선생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은 새로 단장한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점심을 드시고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한 각 가정의 난방 시설 점검과 지원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지요. 저는 가끔씩 김태우 선생의 보고를 받으며 또 마을을 오가며 변화하는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렸던 마음이 마을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맞다. 내 돈이 쓰여야 할 곳도 여기가 맞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김태우 선생과 함께 다음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께서는 요즘 연락 없으십니까? 저는 마당가에 붉게 익어가는 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걸 보니 제풀에 지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러셨군요. 여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괜찮다마다요. 마음이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민준이가 저러는 걸 보니 내 결정이 더 옳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나는 그냥 내 남은 인생 우리 소란마을 식구들하고 오순도순정 나누면서 살랍니다. 그게 내 복인가 봐요. 제 말에 김태우 선생도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제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끝내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그 아이 사이에 놓인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녀석이 언젠가 철이 들어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지 아니면 영영 이렇게 남처럼 살아가게 될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요.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충만해졌습니다. 늘봄 재단 덕분에 우리 소란마을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겨울 추위에 벌벌 떠는 어르신도 없고 끼니 걱정에 한숨 짓는 분도 없습니다. 새로 지은 늘봄 회관은 언제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저 역시 매일 회관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립니다. 같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점심을 지어 먹고 노래 교실에서 구성지게 노래도 배우고 새로 생긴 건강관리실에서 물리치료도 받으면서요. 다들 저를 그저 똑같이 재단의 도움을 받는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가끔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박 여사도 늘봄 재단 덕분에 호강하네 하고 말씀하실 때면 저는 속으로 웃으며 그러게 말이에요. 복 받았지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 누구도 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태우 선생은 여전히 든든하게 재단 일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제게는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가끔씩 찾아와 재단 운영 보고도 하고 제 건강도 살뜰히 챙겨줍니다. 한 번은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아주 혹시라도 아드님 생각이 나거나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마당가 평상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라 글쎄요. 자식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그놈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지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만약 그때 내가 돈으로 녀석의 마음을 사려 했다면 그건 돈으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민준이도 저도 결국엔 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사실 제가 민준이를 위해 따로 돈을 조금 마련해 두긴 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녀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되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그 돈은 녀석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줄 생각입니다.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되었을 때 말이지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김태우 선생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의 깊은 뜻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봄 재단은 제가 있는 한 끝까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 대신 그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혈육의 정은 나누지 못했지만 이곳 소란마을에서 저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었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늘봄 회관 마당 한쪽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콩을 다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노랫가락과 어르신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제가 평생 살아온 고향 마을의 푸근한 풍경. 이 모든 것이 제가 남편의 유산으로 얻은 그리고 제 스스로 선택한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짧다고 사람이 작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남은 삶을 통해 조용히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과 태도가 전부이니까요.